안녕하세요. 영화나의 책라디오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마 제 채널에 오시는 분들은 책을 좋아하거나 책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겠죠. 누군가가 책을 좋아하는 여러분에게 인터넷에 검색만 하면 모든 정보를 쉽게 다 얻을 수 있는 이런 디지털 시대에 왜 굳이 책을 읽나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책을 읽는 게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어릴 때 부모님에게 혹은 선생님에게 책 읽으라는 잔소리 정말 많이 듣고 자랐고요. 또 지금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자녀의 독서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책 리뷰와 낭독을 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마음 한켠에는 계속 약간의 의구심도 들었던 것 같아요. 모르는 내용이나 궁금한 내용이 생기면 굳이 책을 읽지 않아도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검색해서 그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시대고 또 책 내용이 궁금하면 책 내용 요약 컨텐츠를 봐도 되는 시대인데 왜 우리가 굳이 종이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하는가? 어쩌면 빠르게 돌아가는 유튜브 세상 속에서 가장 인기가 없는 주제인 책을 선택한 저에게 이 일에 대한 좀 더 명확한 당위성을 주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화나의 책라디오 54번째 책은 다시 책으로입니다. 저자인 메리언 울프는 인지신경학자이자 아동 발달학자로 읽는 뇌 분야의 세계적인 연구자입니다. 2007년에 출간한 첫 번째 책인 책 읽는 뇌에서 독서와 난독증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면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며 대중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그런데 첫 번째 책을 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상치 못한 사회적 변화에 맞닥뜨립니다. 바로 세상이 인쇄 기반 문화에서 디지털 기반 문화로 급격하게 변해버린 거죠. 성인들은 물론 어린이부터 청소년까지 디지털 매체에 많은 시간 노출되는 모습을 보면서 디지털 시대의 뇌의 읽기 회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순간 접속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뇌가 읽기 능력, 그 중에서도 특히 깊이 읽기 능력을 영영 잃어버릴지도 모른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역사와 문학, 과학을 넘나드는 광범위한 자료와 생생한 사례를 토대로 오늘날에 발달된 기술들이 인간의 읽기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그것이 인류의 미래에는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책은 독자에게 보내는 편지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편지에서는 저자가 직접 연구한 읽는 뇌에 관한 지식들이 담겨 있고, 세 번째, 네 번째 편지는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깊이 읽기를 하지 못하는 이유와 깊이 읽기의 중요성, 그리고 다섯 번째 편지부터 여덟 번째 편지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우리 아이들의 현주소, 그리고 앞으로 아이들에게 어떻게 읽기를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저는 세 번째 편지와 네 번째 편지 중에서 일부분을 골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읽는 삶에 주어지는 이와 같은 몰입이 요즘 같은 문화 속에서는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공영 라디오 제작진은 저와의 인터뷰 전체를 그런 상실에 대한 개개인의 우려로 채우기도 했죠. 책들, 그리고 그 속에 거주하는 친구들의 삶과 감정들로 창조되는 수많은 세계에 우리 자신을 몰입시킬 수 있는 인지적 인내심을 서서히 잃어간다면 결국 많은 것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영화와 영상으로도 그런 몰입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것은 멋진 일입니다. 하지만 글로 명료하게 표현된 타인의 생각 속으로 들어갔을 때만큼의 몰입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젊은 독자들이 다른 누군가의 생각과 느낌을 접하거나 이해해 본 적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평소에 자신이 알고 지내는 무리나 가족 외의 사람들과는 공감의 느낌이 단절되기 시작한 나이 많은 독자들에게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럴 경우는 10중8구 자신도 모르게 무지와 공포, 오해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호전적인 형태의 불관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그렇게 되면 다양한 문화의 시민들을 위한 나라라는 미국의 본래 이상은 변질될 것입니다. 이런 생각과 바람은 소설가 메릴린 로빈슨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로빈슨을 공감의 전문가라고 불렀죠. 아이오와를 방문한 오바마가 로빈슨을 찾아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의 임기 중에 성사된 주목할 만한 대담이었죠. 폭넓은 주제로 대화가 오가다가 로빈슨은 많은 미국인이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을 사악한 타자로 보는 경향을 두고 개탄했습니다. 그녀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지속될 것인가의 관점에서 봤을 때 더없이 위험한 사태라고 진단했습니다. 로빈슨은 평소 휴머니즘의 쇠퇴에 관한 글을 쓰든 또는 공포로 인한 가치관의 약화에 관한 글을 쓰든 책이야말로 많은 사람이 은연중에 품게 되는 공포와 선입견의 해독제로 작용하고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도록 돕는 힘이 있음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바마는 시민이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교훈을 소설에서 얻었다면서 이렇게 말했죠. 그것은 공감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색으로 가득한 복잡한 세상에서도 우리는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개념과 관계가 있죠. 그것은 나와 아주 다른 사람과도 얼마든지 연결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오바마와 로빈슨이 이야기한 공감에 관한 절박하도록 현실적인 가르침은 타인의 삶을 경험하는 데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런 공감의 느낌은 타인의 관점을 취함으로써 한층 깊어집니다. 이때 우리가 읽은 것이 우리에게 이전의 판단과 타인의 삶을 돌아보게 하죠.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작가 루시아 벌린의 파출부들을 위한 매뉴얼을 들고 싶습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만 해도 저는 주인공인 파출부가 자신이 일하는 곳의 발밑까지 차올라온 일상의 비극에는 둔감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읽을 때까지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그녀의 이런 말과 함께 끝이 나죠. 나는 마침내 흐느낀다. 처음 제가 그 파출부 화자에 대해 품었던 모든 생각이 이 마지막 문장과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의 빗나간 제한적인 추측이 창밖으로 날아간 거죠. 우리는 어떤 글을 읽든 처음에는 선입견을 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글을 읽고서 자신의 선입견을 자각하고 나면 창문이 열리고 그 선입견은 날아가게 됩니다. 틀림없이 벌린은 자신의 독자들도 그런 겸허한 깨달음을 얻기를 바랐을 테지요. 젊은이들 사이에서 공감이 쇠퇴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대다수가 몰랐던 불안한 현실입니다. 저도 최근에야 알게 됐습니다. MIT의 셰리 터클 교수는 스탠퍼드 대학교의 세라 콘레스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대중에게 널리 알렸습니다. 그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젊은이들의 공감 능력은 40%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 10년 사이의 말입니다. 터클 교수는 젊은이들이 온라인 세상을 항해하느라 현실 속의 대면 관계를 희생시킨 것이 공감 능력을 급감시켰다고 해석합니다. 기술이 사람들 간의 거리를 만든다는 거죠. 그 결과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개인적인 정체성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생각까지 바뀌고 있습니다. 가장 깊은 수준의 읽기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추세에 맞서 얼마간 해독제 역할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공감은 타인을 동정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중요하게는 타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도 관계합니다. 문화가 점점 세분화되고 연결성은 증가하는 세계에서는 필수적인 기술이지요. 인지신경과학 분야의 연구에 따르면 인지적, 사회적, 감정적 과정이 복합적으로 뒤섞이는 것은 읽기 회로에 풍부한 흔적을 남깁니다. 독일 신경과학자 타니아 싱어는 뇌영상 연구를 통해 공감의 개념을 더욱 확장한 바 있습니다. 시각과 언어, 인지활동이 광범위한 피지라 신경망과도 연결되면서 느낌 사고의 신경망 전체가 공감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죠. 싱어는 이 확장된 신경망에는 인간 뇌의 넓은 영역을 연결하는 기능을 맡고 있는 섬엽 피질과 대상엽 피질은 물론 고도의 연결성을 가진 신경망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마음 이론에 사용되는 신경망이지요. 마음 이론이란 우리가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상대의 생각과 감정을 지각, 분석, 해석할 수 있는 인간의 핵심적인 능력을 가리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보이는 사람들 다수는 이 능력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았거나 감정 표현 불능증 환자의 경우에는 아예 이런 능력을 찾아볼 수 없지요. 싱어를 비롯한 연구진은 이 영역의 많은 뉴런들이 운동 피질을 포함한 모든 피질 및 피지라 영역들과 이 영역이 교감하는 과정에서 초고속으로 신호를 주고받는데 얼마나 뛰어난지를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이 글을 읽을 때 운동 피질이 활성화한다고 생각하면 신체가 도약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말 그대로 피질이 뛰어오르는 것에 가깝습니다. 뛰어오른다는 말에서 촉발된 순간의 이미지를 안나 카레니나가 철로에 뛰어드는 이미지로 한번 재구성해 보세요. 톨스토이의 소설에서 그 문장을 읽는 독자는 자신도 같이 뛰어든 것입니다. 안나가 기차 앞으로 뛰어들었다는 대목을 읽으면 아마도 10중 8구는 다리와 몸통을 움직일 때와 같은 뉴런이 활성화됐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녀의 쓰라린 좌절감에 공감하고 일부 거울 뉴런이 그녀의 절박감을 근육의 움직임으로 실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뇌도 아주 많은 부분이 활성화됐을 테고요. 거울 뉴런은 대중적으로는 널리 알려지긴 했지만 제대로 이해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읽기에서는 대단히 흥미로운 역할을 맡고 있죠. 이 연구 분야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제목의 논문이 있습니다. 바로 제인 오스틴을 읽을 때 당신의 뇌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는 18세기 영문학을 연구하는 나탈리 필립스가 스탠퍼드 대학교의 신경과학자들과 팀을 이루어 우리가 상이한 방식으로 소설을 읽을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즉 주의를 집중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조사한 결과가 나옵니다. 필립스와 동료들은 이 연구를 통해 우리가 소설 한 편을 집중해서 읽을 때는 등장인물들의 느낌과 행동에 관련된 뇌 영역이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문학을 전공하는 스탠퍼드 대학원생들을 상대로 실험한 결과였죠. 집중해서 읽게 하느냐, 재미로 읽게 하느냐에 따라 학생들의 뇌가 활성화되는 영역이 달라진다는 사실에 연구팀은 놀랐습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에서 에모리 대학교와 요크 대학교의 신경과학자들은 우리가 촉감에 관한 은유적인 표현을 읽을 때는 촉각을 담당하는 영역의 신경망인 감각 피질이 활성화되고 움직임에 관한 글을 읽을 때는 운동 뉴런이 활성화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에마 보바리의 실크 스커트에 관한 구절을 읽을 때는 촉각 영역이 활성화되고 에마가 변덕스러운 연하의 연인 레옹을 쫓아가려다 마차에서 굴러떨어지는 대목을 읽을 때는 운동 피질에서 동작을 담당하는 영역이 활성화되는 동시에 숱한 감정 영역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겠죠. 이처럼 문학에서 공감과 타인의 관점 취하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관한 신경과학적 연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 단계죠.
소설의 심리학을 연구하는 인지과학자 키스 오틀리는 소설을 읽는 것과 공감 및 마음 이론의 기반으로 알려진 인지과정 사이에는 강한 관련이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오틀리는 요크 대학교 동료인 레이먼드 마와 함께 중요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우리가 소설을 읽는 동안 타인의 관점을 취해보는 과정과 소설 내용 자체가 공감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도덕 실험실의 역할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는 뇌가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의식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따라하리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을 사람까지 포함됩니다. 이때 우리는 잠시나마 타인이 되어보는 것이 정말 어떤 의미인지를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와 아주 비슷하거나 때로는 너무나 다른 감정과 분투에 지배당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런 시뮬레이션을 거치면서 우리의 읽기 회로망은 정교해집니다. 또한 우리의 일상생활도 다른 사람들에게 지도력을 행사하는 이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설가 제인 스마일리는 현재 우리 문화에 의해 가장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이 바로 소설 속의 이런 차원이라고 걱정합니다. 제 짐작으로는 단지 기술만으로 소설을 죽이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소설은 주변으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사람들은 우리 자신이나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결과 우리 사회는 야만적이고 거칠어질 겁니다. 이 말은 모두를 위해 깨어있는 민주사회를 구현하는 데 읽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웁니다. 따라서 공감에는 아는 것과 느끼는 것 둘 다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다른 사람, 다른 종교, 다른 문화, 다른 시대에 대해 우리가 예전에 갖고 있던 가정들을 뒤로하고 새로운 지적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우리 모두의 역사에서 바로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타인에 대한 공감 어린 알미, 달라이라마나 데즈먼드 투투 주교, 프란체스코 교황 같은 정신적 지도자들이 말한 무관심의 문화에 대한 최선의 해독제가 될지도 모릅니다. 또한 그것은 사람들 사이를 이어주는 최고의 다리가 되어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갈 보다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줄 수도 있겠지요. 읽는 뇌 안에서 일어나는 타인의 마음에 대한 공감 어린 이해를 통해 우리의 오만과 편견은 해소될 수 있습니다. 공감을 통해 우리는 모든 사람의 읽는 뇌 안에서 느낌과 생각이 연결되는 것이 생리적으로나 인지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생각의 질은 우리 각자의 배경 지식과 느낌에 달렸습니다. 읽기와 관계에 있는 모든 것, 즉 독자와 저자, 출판사와 책, 다시 말해 읽기의 현재와 미래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읽기 행위에 일어나는 변화는 우리가 읽는 것과 쓰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변화는 글로 쓰인 언어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개별 독자가 단어들 속에 다층적인 의미를 풀어낼 만큼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는 것에서부터 작가가 복합적인 분석을 요구하고 보상하는 단어와 문장을 사용하는 것과 그런 작가를 하나의 문화권이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탈로 칼비노는 이런 사실을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표현했죠. 산문 작가에게 성공이란 절묘한 언어 표현에 달려있다. 그것은 종종 순간적으로 번뜩이는 영감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대개는 적확한 말, 그러니까 한 단어도 바꿀 수 없는 문장, 즉 소리와 개념의 가장 효과적인 결혼으로 얻어진 간결하면서 집중된 잊을 수 없는 문장을 찾는 참을성 있는 탐구 끝에 얻어진다. 단어를 듬성듬성 건너뛰는 방식으로 읽는 21세기 독자들은
관용구로 가득한 이 칼빈호의 발언을 읽으면서 단어들의 절반쯤은 놓치고 말까요? 아니면 문장 속에 영감, 적확한 말, 효과적인 결혼, 잊을 수 없는 같은 말은 알아들었으니 자신은 글의 요점을 파악했다고 생각할까요? 그럴 경우엔 작가가 신중하게 골라서 사려 깊게 배열한 단어와 생각 속에서 어렵게 얻은 진실과 아름다움의 궤적은 놓쳤다는 사실은 결코 깨닫지 못하겠죠. 칼비노는 정확하고 정련된 그러면서도 경쾌한 형식을 얻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것은 건너뛰기 방식으로 읽는 독자에게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아무런 상관조차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런 독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노터데임 매거진의 편집자인 캐리 템플이 쓴 읽기에 관한 에세이를 읽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관찰했더군요. 우리가 받은 원고를 읽을 때면 나는 출력을 한다. 반드시 화면이 아닌 인쇄본으로 읽는다. 그래야 글을 제대로 읽을 수 있고 주의를 집중할 수 있으며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 수 있고 글과 함께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편집자로서의 일이 지면을 통해 우리가 하는 이야기의 깊이와 질과 어감과 내용에 관해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나도 작가로서 산문을 쓰는 일이 얼마나 수고로운지를 알기 때문이다. 필자는 나의 세세한 주의를 누릴 자격이 있다. 나는 원고를 읽는 동안 완전히 몰입함으로써 필자와의 거래를 사려 깊은 주의 집중으로 이행한다. 이 글은 필자의 의도와 독자의 주의가 만났을 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제 우리는 건너뛰기나 겉핥기 방식의 읽기가 텍스트의 집필 방식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판사들로서는 달라진 독자의 요구를 고려해야만 하죠. 새로운 독자들이 보여주는 건너뛰기 읽기 방식은 길고 조밀하게 단어가 적힌 텍스트나 쉽게 파악되지 않는 복합적인 원고, 꼭 필요하지 않은 단어들에는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 문화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는 무엇이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그것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깨닫게 되지요. 언어와 사고가 위축되고 복합성이 줄어들며 모든 것이 점점 같아질 때 우리의 사회 정치는 종교 조직이나 정치 조직 내의 극단주의자들로부터든 그보다는 덜 명확하게 광고주들로부터든 큰 위협을 받게 됩니다. 집단이나 사회 또는 언어 내의 동질화는 잔인하게 강제되든 미묘하게 강화되든 결국 다른 것, 즉 타자라면 무엇이든 제거하는 방향으로 치닫을 수 있습니다. 사회 내부의 다양성 보호는 헌법이 존재하기 훨씬 오래전부터 우리의 유전적 신경 다양성에도 구현되어 있는 원리입니다. 유전학자와 미래학자는 물론 보다 최근에는 토니 모리슨이 저서 타자들의 기원에서 썼듯이 다양성은 우리 종의 발전은 물론 우리가 사는 상호 연결된 지구상의 삶의 질, 나아가 우리의 생존까지 증진합니다. 이런 중대한 맥락에 비춰볼 때 우리는 언어의 풍부하고 확장적이며 거침없는 사용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인간의 언어는 잘 양육되면 무한한 상상 밖의 생각을 창조해낼 가장 완벽한 도구를 제공하는가 하면 우리의 집단적 지능을 발전시킬 토대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 역도 참입니다. 그 함의를 생각하면 우리 모두 방심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이런 어둡고 무거운 생각을 더없이 가벼운 분위기에서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여름 프랑스 알프스에서 이탈리아 출판인인 아우렐리오 마리아 모톨라 박사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지요. 우리는 점점 높이 올라갔고 마침내 가느다란 나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 문화가 보여주는 언어 동질화의 경향이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걱정스럽다고 말했죠. 여기서 동질화란 저자들이 단어를 선택하는 폭이 좁아지는 것부터
원고의 길이가 짧아지고 복합 구문과 비유적 표현이 제약받는 것까지 다 포함합니다. 복합 구문과 비유적 표현은 모두 배경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제는 쉽사리 구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더는 공유되지 않는 지식을 전고로 삼는 은유와 비유가 가득한 책과 시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가 물었습니다. 하나의 문화가 공유하는 암시의 목록이 줄어들고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언어를 구사하는 이 박식한 출판인이 계속해서 묻더군요. 만약 책의 언어가 지금 문화의 인지적 스타일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글쓰기도 변하고 더불어 독자, 작가, 출판사 언어 자체도 변할까요? 지금 우리는 다양한 직군에서 비교적 고차원의 언어로 구현되던 지적 수준이 뒷걸음치기 시작한 것을 목도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하여 불운한 프로크스테스의 침대 마냥 갈수록 작아지는 스크린 위에 읽기가 요구하는 부지불식간의 좁아드는 규범에 우리를 맞추게 되고 말까요? 우리는 아름다운 풍경 속 어느 지점인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길을 달갑지 않은 생각의 방향에서 돌려보려고 했지요. 시대마다 확장하고 변화하는 것이 언어의 본성 아닐까요? 우리는 서로 물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속한 시대 나름의 최상의 자신감을 되찾는 것이 바로 글쓰기의 역사 아닐까요? 읽는 뇌의 가소성이야말로 다양한 유형의 읽기와 쓰기를 수용하는 데 이상적인 메커니즘을 우리에게 제공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얻은 것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독자 여러분에게 말을 건네듯이 여름 산책의 조용한 동반자에게도 부드럽게 말했죠. 어떤 분은 틀림없이 저의 항변이 지나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어느 나라가 됐든 나이와 세대에 따라 시계 태엽처럼 규칙적으로 호감을 잃어가는 해묵은 책과 시집이 꽂힌 서가를 아쉬워할 사람은 엘리트 계층뿐일 거라며 말이지요. 하지만 정작 제가 걱정하는 것은 엘리트주의와는 정반대의 어떤 것입니다. 제가 지금껏 이 책도 쓰고 연구를 해나가는 유일한 이유는 어릴 적 제가 과거의 위대한 문학을 읽도록 동기를 불어넣어준 분들의 헌신 때문입니다. 바로 저의 부모님과 노트르담 교육수녀회 출신의 열정적인 몇몇 선생님들 말이지요. 그 선생님들은 교실 2개짜리 건물에서 8학년까지 가르치셨습니다. 오로지 그때 읽은 책들 덕분에 저는 제가 살던 미국 중서부 소도시인 일리노이주 엘도라도시의 석탄 광부와 농부들 곁을 떠나지 않고도 소중한 사람들과 도시 밖의 세상을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었지요. 단어와 이야기 그리고 책 덕분에 저는 고요한 눈보다는 넓어진 시선으로 세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살았던 월러스트리트 위의 아주 자그마한 저의 관측소에서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을 세계를 말이지요. 그곳에서 저는 에밀리 디킨슨과 샬럿 브론테, 마거릿 미첼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알베르토 망겔도 저와 비슷하게 책으로 쌓은 지식 창고를 가리켜 이렇게 말했죠. 모든 것은 내가 새로운 것을 읽을 때마다 알게 되고 기억하게 되는 것을 기초로 한 등비수열로 나아간다. 오늘날 어린이와 젊은이들도 저마다의 월러스트리트를 떠나 세계 각지의 사람과 생각들과 연결될 수 있는 놀라운 잠재력을 가진 인터넷을 통해 들어보지도 못한 세계들을 발견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러기 전에 그리고 그러는 동안에도 적극적으로 자신만의 고유한 지식의 내적 기반을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반에는 책꽂이에서 뽑아든 책들은 물론 진룬 양과 마크 데니얼 레프스키의 그래픽 노블에서 배운 것들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그렇게 읽고 기억하는 법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될지 그리고 어떻게 생각할지를 결정하는 동시에 그들과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수년간 명석하고 잘 교육받은 수백 명의 학부생을 가르쳐 왔습니다. 저는 매일 그들의 지능과 세상에 기여하려는 열망을 보면서 기분이 고양됩니다. 그것은 제가 일하는 대학교의 특별한 목적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제는 점점 많은 학생들이 컴퓨터 언어를 프로그래밍하는 데는 놀랍도록 능숙한 반면 제가 여러 색깔의 코트, 자비의 질, 가지 않은 길을 언급할 때는 점점 어려워합니다. 바로 이곳 뉴 잉글랜드에서 말이지요. 읽기의 전사를 자처한 저로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자동적으로 자신의 초기 설정된 지능에 도움을 구하는 방식으로 모르는 명칭이나 개념을 찾는 단계로 들어서기 전에 자신의 내적 플랫폼이 신중하게 그리고 충분히 구축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지식의 외부 플랫폼보다는 내부 플랫폼을 선호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둘 다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외부 플랫폼에 자동적으로 의존하게 되기 전에 먼저 내부 플랫폼부터 충분히 구축해 두어야 합니다. 그런 순서로 발달되어야만 젊은이들은 자신들이 모르는 순간이 언제인지를 알 테니까요. 따라서 문제는 디지털 문화에서 우리가 소비하는 단어의 양이나 읽는 방법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는 양이 읽는 방식에 미치는 영향과 읽는 양과 방식이 우리가 읽고 기억하는 것에 미치는 영향도 문제가 됩니다. 더욱이 그 영향은 우리가 읽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는 것은 사슬의 다음 연결고리인 쓰는 방식마저 바꿔놓습니다. 영화나의 책라디오 54번째 책, 다시 책으로 였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낭독한 부분은 아닌데요. 첫 번째 편지에 나와 있던 인간은 읽는 능력을 타고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문해력은 호모사피엔스, 즉 사고하는 현명한 인류에게만 주어진 후천적인 성취이기 때문에 읽고 생각하고 이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 능력은 후퇴한다는 것이죠. 저자가 스스로 한 가지 실험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린 시절 큰 영향을 받았었던 헤르만 헤세의 작품을 어른이 되어서 다시 읽으려고 했대요. 그런데 이미 디지털 읽기 방식에 익숙해진 자신의 뇌가 더 이상 종이책의 길고 난해한 문장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충격을 받았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읽는 뇌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학자인 저자 같은 사람조차도 깊이 있는 능력이 후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 저자인 메리언 울프의 연구 핵심 주제이기도 한데요. 이 주제 하나만으로도 정말 읽기가 중요하구나 라는 걸 독자로서 책을 통해 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 디지털 시대의 아이들의 읽기 능력을 회복시키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자세히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께서 읽어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읽는 뇌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구체적으로 다루는 서두 부분은 읽기에 좀 어려운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소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고요. 또 아무래도 번역본이다 보니까 중간중간 문장이 약간 이해가 잘 안 가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력을 앗아갈 수밖에 없는 현대 디지털 시대에 왜 우리가 책을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라는 점에서는 확실히 읽어볼 만한 책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만날 때까지 모두 안온한 나날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화나였습니다.